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의 군부 측근 인사가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차정승 기자, 북한군 부대 총지휘관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복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해 알려진 건데 명단 최상위에 김영복 부총참모장 이름이 포착된 겁니다. 통신은 김영복이 지난 24일쯤부터 파병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복은 지난 2016년 무렵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제11군단장을 지낸 걸로 알려졌는데 파병군이 폭풍군단 예하 부대원들인 만큼 이 과거 해당 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고려된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김정은의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 방문 당시 이 김영복이 가까이서 수행했었고 지난달 평안북도 홍수 피해 지역 현지지도 이달 초에는 포실탄 사격훈련도 동행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군부 측근을 파병 부대 지휘관으로 보내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려는 자세를 분명히 하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과의 교전에 대비해 만든 걸로 보이는 이 무기를 버리라거나 너는 포로로 잡혔다, 또 소속 부대가 어디냐는 등의 이 한국어 번역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낮 서울 도심에서는요 개신교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예나 기자, 집회는 시작이 됐나요? 네,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오늘 집회는 낮 1시 30분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 조직위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고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기도와 예배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새벽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늘 0시 30분부터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사이 구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을지로 일부 등 주요 간선도로도 추가로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 교통 관리를 위해 경력 200명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자라뇨! 저자를 임마! 이 자식! 자, 의사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의사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지만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어서 이 대표에게 위기의 달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다음 주죠. 11월 2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당내 갈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격적인 회동을 가졌습니다. 소동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의료계와 대화가 어려운 이유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은 25년 정원 얘기도 의제에 포함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가 거기에 완고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협의되는 건 협의되는 대로 또 협의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특정 의제를 제외하면 대화에 참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게 정부가 완고해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고기 의원께서?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자기가 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비판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뭐 민주당이 지금 적어도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저는 먼저 묻고 싶어요. 네. 그 한동훈 대표와 저희 당에 여러 가지 그 의사 단체들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결국은 몇 개 단체가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 반응이 되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 미지근하게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공의 단체 대표를 만나서 사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에서 하직을 했기 때문에 해산이 돼버린 상태예요. 네. 박단 씨가 뽑히긴 했었지만 지금도 그 전공의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근데 굉장히 이분이 강성인데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입을 빌어서 결국은 본인들이 별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이 의정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심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 이런 갈등이 생겨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야 뭐 괴롭든 말든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민주당부터 앞장서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정부한테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고 의사들도 합의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따지면 제가 보기엔 정부로서도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발을 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들어가면서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공개 만남 이후에 박단 위원장이 2025학년도 의대 중원부터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재확인을 했거든요.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까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진작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겠습니까? 예. 지금 좀 전에 그 김종혁 부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에 민주당이 어떤 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심지어는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전 과한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과연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진지하게 해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성, 성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1,509명에 대한 증원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학이 지금 거의 이제 안 할 수 없는 휴학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 3,000명에 증원된 1,509명까지 하면 내년에 교육을 받아야 할 의대생이 7,500명입니다. 이 7,500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교육이 가능한가 하는 걸 놓고 보면 지금 교수님들께서 의대 교수님들께서 이거 불가능하다. 사실상 너무 이게 좀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의대 교육의 질이 분명히 저하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지금 의사 배출되는 것도 이번에 지금 국가의사고시를 지금 300명 정도밖에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에 10분의 1 수준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공의 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군의관, 예. 공보위 배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또는 정부가 민주당을 탓할 때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시다라는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의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와서 2025년도 입시제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게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 그렇다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만났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초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다 문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만난 정치적인 의도는 제가 잘 차치하고 일단 보면 말씀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의제에서 제외한 적이 없어요. 포함시키되 현 정부의 입장은 2025학년도 유예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갖고 참여해가지고 논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을 여쭐게요.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뭡니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의제 포함시키고 제외하면 어렵다라는 취지이지 정부가 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도 의제 포함시키되 현재 입장은 어렵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계신데 곧 수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지나서 이게 불가역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 입장을 내실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책임된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면 이전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본적인 의료개혁은 추진하되 그다음에 입장이 뭐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입장이 2025학년도 이 유예하자 아니면 2026년도 유예하자 아니면 아예 개혁하지 말자. 뭔가 입장이 나와서 모여서 각 입장이 조율하는 과정이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의정은 제안해놓고 입장을 안 내놓으시고 대통령실 입장은 약간의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시고 저는 약간 좀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성취현 부의장께 잠깐만 성취현 부의장 얘기 먼저 들을게요. 지금 얘기는 글쎄 의자를 다 나와서 토론하자는데 정확한 입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의 기본적 입장은 이 의대 정원 문제는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부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도 했을 겁니다. 근데 행정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를 좀 지켜봤던 것이고 여야 의정 협의체 우리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버리면은 아무래도 의사협회에서 안 그래도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 때문에 민주당 입장 때문에 더 안 들어올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안 들어오는 사람들 최대한 만나보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뭐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 핸들링했던 거는 정부인데 왜 갑자기 야당 탓을 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보세요. 그 민주당은 행정부의 책임이니까 행정부 것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25만 원씩 해서 13조 원을 갖다 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예산 편성권 침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헌법상의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여기 그 의사들과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행정부가 한 거니까 우리는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하면 선택적으로 자기가 유리하거나 필요한 것은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불리하거나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건 행정부 책임이야라고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누가 제안하셨습니까?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여야 의정 협의체 정확하게 제안한 부분은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또 민주당이 왜 그 의료 갈등에 대해서 의정 갈등 또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희도 책임지겠다고 같이 함께 노력해 보자고 지금 그래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화살을 겨눠야 할 것은 정부가 올해 이렇게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짧게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께서 가장 먼저 제안을 하셨고요. 거기에 화답을 한동훈 대표께서 하신 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책임전과 책임 소재에 어디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민이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개혁은 해야 되고 일단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고 근데 현재 좀 의료 대란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정치권이 합심해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할 일은 설득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민주당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책임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관해서 글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양쪽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다음 달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생태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검, 상설특검, 국정조사, 검사 탄핵, 인사추천권 다양한 수단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고 국감 끝나는 대로 11월 2일 날 장외 집회 통해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보고 또 윤석열 정부 규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11월 15일부터 선고가 앞두고 있는데요. 그 선고를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회를 혼란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태 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겁니다.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파괴 쇼에 단호하게 맞설 겁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장외 집회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이런 각오인데 좀 장기전을 준비를 하는 걸까요? 특검법을 수용할 때까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처럼 입장을 굽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롱패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나기 전에 한동훈 대표도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번 주 월요일 날 독대를 하실 때 세 번째 요구안이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국민적 절대 다수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저는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이 정도로 그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 위정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난 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돌을 더 세게 던질 수 있도록 같이 집회를 열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인 정당과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장외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이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동이다. 이러면서 방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먼저 윤기찬 의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국정 감사 끝난 직후잖아요.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저기 비판적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요, 일단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놨어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기능도 지금 탄핵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재판관을 현재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무력화시켜놨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그러니까 뭐 어떤 견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래서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또는 탄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보여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정권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제도 자체에서 무력화시키고 제도 밖에서 여론을 차단시킴으로써 또 무력화시키고 저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192석의 다수당의 장애로 나가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다음 달 15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일이고 또 25일은 위증교사 혐의 선고일이잖아요. 이게 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서서 시민들이 뭐 쏟아져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지난번에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그랬었잖아요. 정경심 사랑해요. 조국은 무죄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법원에서 조국을 무죄로 했습니까? 부인은 4년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2년형을 받아서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192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진 이렇게 막강한 정당도 그 야권도 처음 봤지만 그렇게 막강한 분들이 길거리로 나오겠다는 거 저는 87년 그 육공화국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 봤어요. 이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야당이? 아니 그러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국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냥 길거리로 나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번에 국감이 끝났습니다. 192석이나 되는 그 막강한 야권이 국감에서 뭘 밝혀냈습니까? 저는 뭐 어마어마한 거라도 밝혀낼 줄 알았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어마어마한 걸 내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정부가 잘못하는 거 저는 따끔하게 지적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뭘 밝혀내서 정부가 잘 되도록 해야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냥 막말하고 욕하고 아우성치고 그러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국정감사 주어진 자기들의 권한은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길거리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감정에 불을 지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득실을 얻겠다. 이득을 얻겠다. 이게 입법 독재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선전선동당입니까? 이게 민주당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민주주의와 가장 반대되는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선전선동당이라는 건 조금 지나친 표현이란 말을 제가 좀 덧붙여 드리고요. 김진욱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우리 김정학 최고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 그건 뭐 장애로 나가겠다. 또 거대 야당에서 장애로까지 또 나가는 이 상황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외에 나가서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다라는 걸 주장한다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장외로 나가는 것이 왜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걸 왜 국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당회로 국회에서 나가야 했지 됩니까? 않습니까? 국회에서 했는데 도대체 바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면붕백 수수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많은 것을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나온 것은 뭡니까?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목소리를 높여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뭐 특검법도 발의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 지금 누가 다 맡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그 한 가지 앞에서 저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 앞장서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기를 촉구했습니다만 지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사태가 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대미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만약에 국회에서 어느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의석수가 작은 경우에는 장외 나가서 국민적 여론에 호소할 수 있죠. 저희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92석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도적 방법으로 다 하시면서 장외 나가서 왜 또 하냐 이걸 지금 여쭙는 거고 또 하나 그런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일찍 그만두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전에 대선을 치른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일각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입장이라는 거 하나 말씀하고 자,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상의 권리예요. 권한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적 평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는데 별도의 수사가 더 필요하냐. 이건 저희의 전략적 판단인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정 노력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여러 의견이 있고 그와 관련된 공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또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하에 집회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방침인데요. 이날이 이재명 대표 선거일 전날이거든요. 좀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정기국회가 9월부터 지금 100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기국회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목요일 날 엽니다. 그럼 11월에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7일 날 열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지금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일은 불가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4, 21, 28 중에 가장 빠른 날짜를 한 건데 아마도 만약에 21일로 했으면 재판의 중간에 한 것 아니냐, 전략적이다. 또 28일 날 했으면 일부러 재판이 끝나고 뭔가 분산시키기 위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너무 그 날짜를 정하는 것 자체를 통상적인 이 본회의 날짜 이거에 맞춰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건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 전날이고 이런 날이니까 또 요 의미 이런 걸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정상적인 그 국회를 통해서 뭐 통과를 시키든지 뭐 법안을 갖다가 시도를 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비판하는 건 그걸 길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11월 2일부터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길거리에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대통령의 부인을 규탄하기 위해서 범국민 대회를 밤에 야간에 열고 야외에서 열고 거기서 롱패딩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국회를 뭐 하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14일 날 하든 13일 날 하든 뭐 본회의에다 그걸 상정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입법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우리는 뭘 해보겠다. 압박을 해갖고 검찰을 압박하고 판사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을 예를 들면 선전선동을 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고 더구나 192석이라는 막강한 그런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채국께서 보시기에 아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 나왔잖아요. 이번에 투표가 가면 이번에도 달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저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습니까? 4표가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4표만 더 이탈을 하면 통과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 민주당이 제출한 이 특검 법안은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특검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된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 확인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특검 법안으로 10개 정도로 상정해놨어요. 거기 조사 대상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더구나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무슨 공천 관련 의혹이라고 해서 특검이 우리 당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느 당이 앉아서 자기 당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만약에 특별감찰관까지 이것이 저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겠다. 이제 뭐 김건희 여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야당의 악법이 야당의 악법 독소 조항이 포함된 그 법안이라도 그냥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해서 8명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출연해서 검찰의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든 게 전에는 군복에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압색 영장, 구속 영장. 과거에는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때는 불법이나 부당함이 외부로 드러났어요.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연성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윤기찬 변호사께 여쭤봐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저 부분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얘기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192석 플러스 알파라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방통위 무력화시키고요. 검찰총장 탄핵하고 장관 탄핵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이 중요한 기관도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마저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연성 쿠데타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5년 단임제예요. 그러면 본인이 5년 단임제인데 재집권을 본인이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저런 수사를 혐의 있는 수사를 갖다 쿠데타라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원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 경우에 저렇게 평하실 수는 있어요. 억울하다라고. 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야 평가가 전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인 정치인의 말씀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냥 정치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죽은 권력에는 지금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도 가진 권한으로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제2요구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까지 어떤 역대의 대통령들께서 그 거부권 권한을 가족을 향해 그 보호하기 위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역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뭐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가족 형제를 위해서 그 거부권 쓰신 적이 없습니다. 네네.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그 가족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거부권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나부터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네. 그런데 지금 수사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겁니까?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국민들은 그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하자.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마저도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감이라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먼저 약속하신 대로 특별검사 임명하는 것을 먼저 그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특검하겠다는 건 최상병 특검을 얘기했던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아니, 시스템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그것을 연성 독재다라고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주체 단속을 하든가 혹은 무슨 범죄 단속을 하든가 음주 단속을 하는 이것도 독재입니까? 나한테 내가 걸렸으니까 왜 나를 단속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 주차 위반하는 사람인데 왜 나만 단속해? 이거 독재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예.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 어떻게 저렇게 막강한 야당의 어떤 그 지도자이시고 예. 또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관이나 그 검찰의 수사나 법관의 영장 발부를 그것을 연성 구태타라는 얘기를 하는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을 그냥 무시하는 태도고 헌법을 완전히 깔아 문대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법을 지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오늘 청년 100명에게 질문을 받고 답하면서 면접을 받습니다. 2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좀 시작 진행이 됐겠죠. 참석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행사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행사가 어떤 겁니까? 예, 저거는 우리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이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 수요일을 앞두고 우리 당이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행사가 되는 거죠. 예. 대개의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 따라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 행사는 정반대로 젊은이들이 그 당의 지도부에 우리가 당신들을 면접하겠다. 당신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소구력 있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함께하고 싶은 정당인지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 중수청 아닙니까? 지난 4월 총선 이후로 중도, 수도권, 청년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네네. 그게 변화와 혁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그럴싸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과연 중도, 수도권, 청년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공정을 외치고 당선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그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 앞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국민 앞에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오늘 국민들 앞에서 특히 청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런 말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주길 좀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할 말씀 있으신 건? 사실 대통령을 설득하려다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100명의 청년으로부터 많이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잘 평가받는 당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이제 자신의 위치도 있고 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곁들여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 한동훈 대표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로 이견을 공개한 뒤에 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함께 참석을 했죠. 두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그 마음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민생, 안보, 그리고 평화 통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아까 이제 김진욱 대변인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키워드가 조금 어떤 사람은 확실히 좀 갈립니다. 한 대표가 이제 변화와 쇄신을 말한 반면에 추 원내대표 단결과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묘하게 좀 다른 듯 같은 뭐 이런 표현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지훈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 멘트만 두고 본다면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의회의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의회는 대표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은 민의를 수렴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물론 단결과 통합, 집권 여당이 잘 나가고 있을 땐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입법부와 정당의 대표라면은 당연히 이 변화 쇄신을 해야 된다고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뭔가 단결과 통합 그러면서 마치 행정부의 국무위원인 양 마치 그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보니까 국무위원 시절의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좀 대변하는 듯한 이 위치를 계속 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입법부의 대표라면은 민의를 대변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최근 당내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한 대표가 뭐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 대표로서의 위치도 있지만 사실은 다음 대선 주자로서의 당내 입지 강화 뭐 이런 본인의 어떤 전략 차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통한 당의 리더십 확보, 강화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지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론전 특히나 이제 TK 이런 쪽의 여론전을 통해서 당을 장악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결과 통합, 변화의 쇄신은 늘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변화 쇄신 물론 화두죠. 근데 변화 쇄신 이렇게 던지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변화 쇄신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결과 통합을 그래서 추 원내대표 얘기한 거고 변화 쇄신을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변화 쇄신, 단결과 통합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되면 상대방은 변화 쇄신을 거부하고 또 이쪽 상대방은 단결과 통합을 거부하고 이런 오해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일반론적인 해석보다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정혁 최고위원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 녹취까지 듣고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의원총회를 언제 어떻게 할지를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 입장을 의총에서 좀 박수 추임보다는 표결로 하는 걸로 검토해 보신다는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 의총에 관한 진행 등에 관해서는 그것도 다 의원님들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혹시 국감 끝나고 의총 나가요? 국감 다 끝나고 의총을 열겠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듣겠다. 11월 1일 이후에 의원총회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특감과 관련해서도 좀 의견이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그 메시지,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루트가 제대로 된 건지, 왜 미리 공개되고 하는 건지 좀 독대를 하면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그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네. 그 이전에 한 대표는 여러 가지 독대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거부당했잖아요. 뭐 추석 전에 하자, 추석 후에 하자, 또 언제 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계속 끌어왔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라든가 여론의 악화는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밑으로 이거 김 여사 부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냈었다. 뭐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대답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대표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당의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당의 패널들도 모두 나와서 이 부분은 뭐 매듭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한 대표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아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이렇게 손가락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예요?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집권 여당이 모두 정말 괴멸 상태에 빠질 지경인데 너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라는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 말의 내용,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과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게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얘기하는 왜 너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줘? 아니 압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네가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빠서 얘기 못해. 이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정말로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리 당이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식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 지금 최고께 김최국께서 얘기한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그 목적, 한동훈 대표의 목적이 시정보다는 나 이렇게 문제 제기했다. 이거 문제 제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애당초 받아들일 의사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은 또 만나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목적은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두 분이 분명히 합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갈등 구도로 가서는 정권 재창출은 되지 않습니다. 역대 그 정치 지형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게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의총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건 투표를 붙일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래 의총은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원래 의원총회에서 좀 쟁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표결을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표결관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친윤 세력이 지금 좀처럼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의총을 통해서 뭔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 독소장이 많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말한 독소장 제거한 특검법 우리가 발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금 대묻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한동훈 대표의 넥스트 스텝, 다음에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특별감찰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됐다. 근데 특검을 안 한다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유지하게 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바라던 그 보수 지지층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다음 메시지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특감 요거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특검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특감을 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상황을 홈이로 메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특감이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땐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 물론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뭐 해결 방안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정도가 될 거 아닌 거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 주도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찾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이든 뭐든 하여튼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지금은 해야 하실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당 내부에서 특별 감찰관을 예를 들면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와 연계시키는 것도 그게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특감 아무 의미 없다, 특검밖에 안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아니고 특감이라는 것은 우리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받지 못하겠다, 특검을 안 받으면 그 제도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은 알아서 각 당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민주당이 그 당시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 때. 그렇죠. 그런 기관이 곧 나오기 때문에 그래 특별감찰관 임명은 굳이 중복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얘기할 게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촉구를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민주당 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11월 전국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을 하는데 여야가 대립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가장 뭐 중요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책정해야 돼 이러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대통령 시정연설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국회 개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신 거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 용산의 논리는 나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그 개원 연설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보고 개원 연설을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국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정연설도 예를 들면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들이 뭐 여당, 야당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짓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정말 국회의 품격을 이제 강자시잖아요. 의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자의 아량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과거에 아주 극소수 야당일 때처럼 그런 행동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시정연설하면 박수도 좀 쳐드리고 나왔다 들어갈 때 일어나서 악수도 좀 하고 이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산특위는 다음 달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인데요. 다음 달에는 이 대표 선거 일정, 민주당 장애 집회, 특검법 상정이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요. 저는 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에서 모든 일정이나 행사가 있으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이렇게 다 연계를 시키시는데 사실 지금 당내에서는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또 뭐 예산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들을 많이 감액한다든지 뭐 또는 증액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예산이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니 하나만 딱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R&D 예산 엄청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그리고 원상복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엄청 늘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저희가 환원해놨습니다가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 이게 조삼모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전국을 풀기 위해서 지금 뭐 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이제 회담이 좀 뭐 한다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혹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언제쯤 합니까?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예. 뭐 아마 일단 그 두 분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서로 뭐 물밑교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예산안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 대권, 그러니까 집권 플랫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아마 거의 다시 짜는 형식의 국회에서 비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걱정되는 거고 뭐 단적인 여러 뭐 지역화폐 부분은 역대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우리 성추현 부의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뭐 우리가 뭐 다 뒤집고 할 그 권한도 없습니다. 야당의 권한이 예산을 승인해주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하려면 결국 여당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치적 협의에 의해서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야당이 새로 짤 수 있는 아무리 192석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 짤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근원지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가 이 아파트 열풍입니다.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이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이 신곡입니다.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외 음원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류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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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공개된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발매 직후 해외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와 국내 다수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오르더니 뮤직비디오는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5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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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 로제의 노래는 이렇게 무작위로 손을 겹쳐 올려 순례를 정하는 놀이에서 착안에 만들어졌습니다. 반복적인 후렴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수능 금지곡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딱 아침 시험 보기 전에 아파트를 막 불러서 그 시간에 엄청 생각이 나서 시험 집중을 잘 못했어요. SNS에는 춤과 후렴구를 따라하는 아파트 챌린지가 이어지고 세계적인 팝스타 찰리 푸스도 아파트가 머릿속에 계속 남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로제와 함께 노래를 부른 브루노 마스는 아파트가 국내 음악방송 1위에 오르자 아침 내내 울었다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는 다음 주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진입이 유력한 가운데 영국에선 싱글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아파트 열풍입니다. 국내 음원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인기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 1위까지 했다고요? 지금? 네, 그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이 노래가 한국 여성 가수, K-팝 여성 가수 최초로 세계 1위, 미국 1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도 올해 발표된 뮤직비디오 모두 다 통틀어서 최단 기간 1억 뷰 돌파 이렇게 했거든요. 또 영국 싱글 차트에서 K-팝 여성 가수 최고 성적 4위로 지금 진입했거든요. 상당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지금 랜덤 게임 하면서 아파트 이런 걸 따라하는 게 완전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게임 어투인데 그런 걸 따라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원래 아파트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맞아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파트 한국식으로 하고 게임도 게임이라고 하고 있고 노래 중간에 건배라는 우리말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제2의 강남 스타일이다 뭐 이런 호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워낙에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 수능 금지곡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역대 최강의 수능 금지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머리에서 맴도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일단 신나고 경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이 부분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리듬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멜로디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한 리드미컬하고 재밌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 챌린지 열풍이 불어서 전 세계 쇼폼계를 지금 제패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글쎄, 변호사님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중독성은 있죠?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아까 집에서 이제 듣고 왔는데 저희 아파트 그러면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만 알았지.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게 저는 노래 같지는 않고 약간의 그 영화나 드라마의 OST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의 배경음악 또는 이게 게임인데 이게 함께하는 게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온라인 게임에 좀 익숙해진 이런 젊은 세대가 오프라인 게임에 좀 도움되는 그래서 좀 사회성을 기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는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야,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로제와 협업한 브루노 마스는요, 이 아파트가 국내 음악 방송 1위에 오르니까 아침 내내 울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브루노 마스가 이제 우리나라 음악 방송에 자신의 노래가 1위를 했다면서 거기에 소감을 올린 거예요. 그거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브루노 마스가 팝의 살아있는 전설이거든요. 그래미상을 15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 방송에서 1위였다고 좋아하면서 소감을 올린 거예요. 근데 소감을 한글로 올린 거예요. 뭐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첫 음방 1위에서 아침 내내 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정말 너무나 신기한데 이 노래가 이제 다음 주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몇 위를 할 것인가. 지금 12위 가능하다, 11위도 가능하다, 10위 혹시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12위로만 진입한다 하더라도 K-팝 여성 가수 역대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김장철을 맞아서 배추값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배추를 싸게 사기 위해서 배추 오픈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마트에서 배추, 절임 배추 20kg짜리 한 상자에 2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마트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오픈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만 박스를 예약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6만 박스가 4일 만에 매진이 됐었는데 올해는 7만 박스 하루 매진이니까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배추값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롯데마트 홈플러스에도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바로바로 매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농식품부에서 최근 배추값이 하락세를 보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세일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분들이 일시에 몰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요. 김장 대란 우려가 지금 뭐 나오고 있다는 얘기 쭉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에요. 농식품부가요. 배추 24,000톤, 무 9,100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물량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이 이제 공급을 해서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게 배추값이라는 게 늘 지금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김장철마다? 네, 문제는 이제 수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기후는 변해가고 있는데 생육 환경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배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봄에 하는 배추를 저희 그 비닐하우스 배추라고 하고 근데 고냉지 배추를 해서 여름 배추화되는 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가을 배추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할로윈을 앞두고요. 경찰과 서울시가 인파 관리 대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되면 할로윈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정확히 2년 되는 날인데 그때와 달라진 점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총력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 뭐 이태원, 홍대, 성수동, 강남 등등 젊은 일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지금 막 경찰 배치도 많이 되고 있고 상황 관리관도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홍대 앞 같은 경우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구청 직원들도 순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인파 밀집도를 알려주는 전광판도 설치하고 인도의 보행 방향도 표시한다고 하니까 과거보다는 질서 유지가 더 많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처럼 정부는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에 빨리 전화를 해서 이거 치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중앙 분리선이 생기면서 확실히 통행이 원활해졌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좀 아픈 그런 과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조금 더 걷기 좀 안전적으로 좀 나아진 것 같다.
네, 뭐 걷기에는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한 명품 행사에서 좀 사람들이 몰리면서 조기 종료되는 행사도 있었거든요. 여전히 좀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품 행사는 사실은 이제 주체가 명확한 그런 행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방과 경찰의 분명한 그 책임 또는 권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방과 경찰 간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법안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만 이미 이제 주체가 불명확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지자체다 이렇게만 이제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듬을 필요가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행사 주체가 명확하든 아니면 행사 주체가 있다고 해서 지자체나 경찰, 소방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주체 또는 권한에 대한 규정이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주체와 권한을 갖다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제 할로윈 참사 이제 또다시 겪게 되면 안 되겠죠. 뭐 재발 방지 노력 같은 게 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태원 할로윈 인파가 과거부터 언제나 유명했었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2년 전에는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데 2년 전에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누구보다 경찰이 잘 알 테니까 그 차이를 분석해서 거기서 좀 교훈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정부가 새로운 그 첨단 기술 많잖아요. 뭐 교통카드 시스템이라든가 와이파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인 오늘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에 5에서 1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습니다.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 2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